압록강을 건너서 나는 일본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소련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내 갈 길을 개척하려고 생각했다. 동경은 단지 인류의 지적 중심지일 뿐이며 모스크바야말로 새로운 사상의 주원천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이 당시까지 나는 사회과학을 약간이나마 공부하였고 특히 크로포트킨의 영향을 받았다. 당시 나는 공산주의와 무정부주의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는 조선에 돌아와 여비를 마련하려고 애썼다. 아무도 내 계획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대단히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나는 작은 형과 함께 있었는데 작은 형이 가족에게 전하라며 나에게 200원을 맡겼다. 나는 이 돈을 몽땅 가지고 도망쳐서 조그마한 배를 타고 안동으로 갔다. 그곳에서 국경을 몰래 넘어서 만주로 갔는데 용케도 관원에게 붙들리지 않았다. 자유와 대모험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다. 나는 압록강을 건넌 것이다. 조그마한 역에서 하얼빈행 기차를 탔다. 그런데 시베리아 간섭군이 초래한 전란 상태로 더 이상 기차가 다니지 않았다. 나는 방향을 바꿔 남만주에 있는 조선민족주의자의 군관학교에 가기로 결심했다. 이 실패로 마음이 언짢아서 나는 홀로 700리를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 여행은 한 달 이상이나 걸렸다. 700리 도보 여행. 군사학교까지 가는데 겨우 30달러만 내면 중국인의 달구지를 한 대 빌릴 수가 있었지만 훔친 내 전재산은 이제 겨우 130달러밖에 남아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수전노처럼 간수하였다. 내 나이 겨우 15살이었으므로 생활이 불안하였던 것이다. 도중에 조선인 여인숙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나는 마을에 있는 중국인 여인숙에서 숙박을 했다. 15센트만 내면 수수밥, 두부, 바이칼산 술 등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온돌방에서 하룻밤을 지낼 수가 있었다. 여인숙이 너무나 지저분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거의 먹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밖에 나가 국수나 빵을 사 먹는 경우가 많았다. 이가 득실되는 방은 마치 콩나물 시루처럼 비좁아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함께 숙박하고 있는 난폭한 사람들이 무섭기도 했다. 마부들과 농부들 그리고 그들 속에 섞여 있을 것만 같은 강도들. 그 사람들은 모두 술에 취해서 요란하게 코를 골아댔다. 그렇지만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나는 한 사전을 가지고 다니기는 했지만 중국어를 전혀 하지 못했다. 그래서 숙박객들은 나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 같았다.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노상에서 마적을 만날까봐 두려워했고 밤에는 강도를 염려했다. 매일 밤 나는 밖에 나가 땅에 돈을 파묻었다. 그리고는 새벽에 그것을 파내가지고 아침도 먹지 않고 여인숙을 떠났다. 때로는 길 가다 만나는 농부의 호기심을 피하기 위하여 길 모퉁이로 뛰어가서 숨기도 했다. 농부의 인사에 답례를 할 수 없었으며 내가 외국인이라고 밝힐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날이면 날마다 깊은 마차 자국을 따라 피척피척 걸어갔다. 피곤해서 걸어가지 못하겠으면 덤불 속에서 쉬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이 넓은 평원에 서서히 휘몰아쳤다. 그것은 마치 내가 지나가고 있을 때 마당에 눈을 쓸고 있던 너무도 가난하여 새 빗자루 하나 사지 못하는 늙어빠진 아낙네만큼이나 천천히 불어왔다. 여행이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여인숙에서 조선 청년을 한 명 만났다. 그래서 둘이서 함께 여행했다. 다음 날 밤에는 그를 따라 조선인 농가에 가서 잠을 잤다. 이 가난한 농부는 식구는 많고 방은 2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돈을 받으려 하지 않았고 아이들과 함께 자라고 방 하나를 내주었다. 이 집은 초가집이었으며 있는 것이라곤 겨우 소 1마리 뿐이었다. 어느 마을에서 조선인 학교에 가보았다. 그곳 선생님은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며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수요일 내로 우리 학교는 문을 닫게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모든 조선인에게 중국인 학교에 다니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당신들이 며칠만 기다려 주신다면 우리들도 모두 당신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나 젊은 청년은 나를 남겨두고 혼자 가버렸다. 모든 마을 사람들은 중국인 현장이 조선인을 억압하는 것에 기분 나빠했다. 그리고 50명의 학생이 모여 앉아 그 문제에 대해 근심스레 의논하고 있었다. 학생 대회가 열렸고 몇몇 조선인 농부들이 차를 마시러 왔다가 연설을 듣고 있었다. 학교 문을 닫게 만든 직접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며칠 전에 한때의 중국인 마족이 이 마을을 거쳐서 산속으로 도망쳤다. 그날 오후 정부군이 추격해 와서 마족이 도망친 방향을 물었다. 길은 두 갈래로 나 있었는데 교사는 정부군에게 틀린 길을 가리켰다. 그 이유는 정부군들은 항상 마족과 만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언제나 주민이 말해준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갔기 때문이었다. 교사의 예상대로 정부군은 그가 가리킨 길이 아닌 다른 길을 택했다. 결국 정부군은 마족을 만나서 전투가 벌어졌다. 정부군은 다수의 사상자를 내고 퇴각했다. 이 마을로 돌아오자 대장은 교사가 거짓말을 했다고 질책했으며 크게 분노했다. 왜냐하면 만나고 싶지 않던 적을 만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었다. 대장을 불쾌하게 한 결과는 이 학교의 폐쇄였다. 반주에 있는 모든 조선인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고 이제나 저제나 하고 독립될 날을 꿈꾸고 있었다. 이 집 저 집 모두 비가 샜지만 고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무엇 때문에 수리를 해야 하지? 곧 조선이 독립을 할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고국으로 돌아갈 텐데 하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내왔던 것이다. 지나오는 길에 있던 조선인 부락은 어느 곳이나 장로교나 감리교를 믿고 있었는데 숨막힐 듯한 종교적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 사람들은 감동하기 쉬운 상태에 놓여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독립을 위한 대중기도회가 열렸다. 아주 흥미진진한 경험이 하나 있다. 삼원보라는 곳에서 나는 강가에 있는 보통 학교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다. 이곳은 조그마한 민주적인 도시였다. 읍내에는 중국인이 3,000명, 조선인이 약 1,000명가량 살고 있었으며 부근에는 조선인이 7,000명쯤 살고 있었다. 조선인은 자기들의 인민정부와 재판소를 가지고 있었으며 진정한 자치제를 시행하였다. 학교에서는 영어와 약간의 일본어를 가르치지만 중국어는 전혀 안 가르친다. 1월 3일 한밤중에 총소리와 발발부 소리가 들려왔다. 마족들이 학교를 포위하고 80명의 아동 전부와 선생님 한 분을 인질로 붙잡았다. 그들은 조선 남자 30명도 인질로 잡아왔다. 그리고는 어른이건 아이건 1인당 200달러씩의 몸값을 요구하였고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납치해 가겠다고 위협하였다. 조선 사람들은 부랴부랴 어른 30명분과 어린이 30명분의 몸값을 지불하였다. 이 사람들은 석방되었지만 나머지 어린 아이들의 몸값을 마련할 길이 없었다. 그러자 마족들은 누더기를 걸친 가난해 보이는 아이들만은 석방해 주었다. 하지만 마을에 정말로 더 이상 돈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자 마족들은 나머지 사람들도 모두 석방해 주고는 아침 7시에 마을을 떠났다. 800명의 마족들이 이 도시를 점령하였는데 모두가 낭만적으로 백마를 타고 있었다. 이들과 싸우다가 20여 명의 조선인이 죽었다. 마족들은 가게마다 모조리 돈을 요구하였으며 또한 닭, 돼지를 잡아 즉시 자기들이 먹을 좋은 음식을 장만하라고 명령하였다. 만주의 마족들에게는 아주 엄격한 규율이 있었다. 그들은 절대로 여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으며 오로지 돈만을 요구하였다. 그들은 미리 편지를 보내어 자기들이 도착할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었고 얼마만큼의 돈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일러주었다. 그들은 금액 책정을 신중하게 한다. 그들은 1등급의 봉건치주들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만주에서는 이들이 정기적으로 마족들에게 기부금을 내며 때로는 마족들의 습격에 필요한 돈이나 총알을 대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서 이익을 분배한다. 또한 마적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서는 계획적으로 물건을 빼앗는 법이 없으며 중산층만을 덮친다. 인재를 데려갈 때에는 일정한 순서로 협박을 한다. 몸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음에는 두 개를 잘라 보내고 다음에는 손가락을, 마지막에는 머리를 보내온다. 그날 오후 중국군 부대가 도착하였다.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만 한다. 아마도 마적들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술과 음식을 가져오라고 명령했다. 그래서 온 마을에서 그들을 위해 가난한 사람과 부자가 똑같이 돈을 내야만 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이나 머물렀는데 그동안 뿌옇게 살이 쪘다. 물론 마적들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다. 의심할 나위 없이 군대는 처음부터 마적들과 내통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두 번의 침입으로 말 그대로 도시가 깨끗하게 청소되었다. 그 후 돈과 돼지와 닭이 다시 충분해져 재차 침입할 가치가 있을 때까지 이 마을은 평화로울 수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 도시에 있는 목사의 집에서 3주 동안 살았다. 그 목사는 내가 마음에 들어서 나를 양자로 삼고 싶다고 말했으며 만일 양자가 싫다면 어쨌든 이 다음에 자기 딸을 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지금 있는 부모님으로 충분하며 결혼은 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다고 말씀드리고 이 제안을 거절했다. 목사는 매우 섭섭해하셨다. 나는 목사의 딸을 분명히 좋아했다. 당시 나는 15살이었으므로 그녀가 나에게 보여준 관심으로 갑자기 여자에 대해 눈뜨게 되었다. 그때까지는 이성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이제 그녀 앞에서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게 되었다. 이 소녀에게 말을 걸어보고 싶었지만 가까이 갈 때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고 그래서 도망치고 싶어졌다. 내가 이제까지 보아온 소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고 그녀를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겨우 14살에 불과했지만 나에게는 신비하고 이해할 수 없는 존재같이 느껴졌다. 이 소녀에 대해 좀 더 많은 것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도저히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조용히 그녀의 학습을 도와주는데 내 정성을 쏟았다. 나는 그녀를 위해 수많은 장문을 썼고 매일같이 그녀의 수학 문제를 푸느라고 곤욕을 치렀다. 나는 식욕을 잃기 시작했으며 밤이면 과연 결혼이란 게 그렇게 나쁜 것일까 고민하느라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언젠가는 이곳에 돌아올 것이며 만약 그때도 그녀가 좋다면 결혼을 고려해 보겠다고 결심했다. 하지만 이 소녀는 영웅의 아내가 될 자격을 갖추어야만 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나는 더 이상 얼굴이 예쁘다고 사랑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며 이 소녀가 교육과 지성이란 면에서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한 자연히 나 스스로 그녀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구실을 붙였다. 목사의 두 아들은 보통학교와 주일학교의 선생이었다. 나는 이 두 사람을 비롯하여 다른 선생들과도 아주 친해졌다. 나는 그들 모두를 대단히 좋아했고 그들은 나에게 보통학교 선생 자리를 주겠다고 제의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군관 학교에 들어가겠다는 결심을 바꾸지 않았다. 3주일 후에 두 아들 중 한 명이 나를 합리하로 데려다 주었다. 조선 독립군.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했다. 합리하에 있는 조선 독립군 군관학교. 이 학교는 신흥학교라 불렀다. 아주 신중한 이름이 아닌가. 하지만 내가 군관학교에 들어가려고 하자 사람들은 겨우 15살밖에 안 된 꼬마였던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최저 연령이 18살이었던 것이다.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아서 엉엉 울었다. 마침내 내 기나긴 순례 여행의 모든 이야기가 알려지게 되자 학교 측은 나를 예외적인 존재로 취급하여 시험을 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결정하였다. 지리, 수학, 국어에서는 합격하였지만 국사와 엄격한 신체 검사에서는 떨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개월 코스에 입학하도록 허락받았고 수업료도 먼저 받았다.
학교는 산속에 있었으며 18개의 교실로 나뉘어 있었는데 눈에 잘 띄지 않게 산허리를 따라 나란히 줄지어 있었다. 18살에서 30살까지의 학생들이 100명 가까이 입학하였다. 학생들 말로는 이제까지 이 학교에 들어온 학생들 중에서 내가 제일 어리다고 하였다. 학과는 새벽 4시에 시작하여 취침은 저녁 9시에 하였다. 우리들은 군대 전술을 공부하였고 총기를 가지고 훈련을 받았다. 그렇지만 가장 엄격하게 요구하였던 것은 산을 재빨리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었다. 게릴라 전술. 다른 학생들은 강철 같은 근육을 가지고 있었고 등산에는 오래전부터 단련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도움을 받아야만 간신히 그들을 뒤따라 갈 수 있었다. 우리는 등에 돌을 쥐고 걷는 훈련을 하였다. 그래서 아무것도 지지 않았을 때에는 아주 경쾌하게 달릴 수 있었다. 그날을 위해 조선의 지제, 특히 북한의 지리에 관해서는 주의 깊게 연구하였다. 방과 후에 나는 국사를 열심히 파고들었다. 얼마간의 훈련을 받고 나자 나도 힘든 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으며 그러자 훈련이 즐거워졌다. 봄이면 산이 매우 아름다웠다.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으며 기대에 넘쳐 눈이 빛났다. 자유를 위해서라면 무슨 일인들 못할 소냐. 만주에는 조국의 탈환을 열망하는 100일 만에 가까운 조선 이주민이 있지 않은가. 그리고 시베리아에도 수십만 명이 있지 않은가. 여기 남만주에는 우리들 30만 명이 함께 있고 북만주에는 손이 억센 농민 부대가 있다. 그 일부는 오래전에 대기근이 일어났을 때 만주로 건너온 사람들이며 오랑캐만이 우글거리고 있던 황무지에 들어온 개척자들이다. 1910년에 청조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만주인들은 중국인이 들어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후 중국인이 마구 밀려 들어와 3천여만 명에 이르렀다. 1907년 이후 100만 명의 조선인이 조국을 떠나 만주로 건너갔다. 쪽발이 한 놈이 조선에 들어오면 30명의 조선인이 나라에서 쫓겨났다고 우리는 말한다. 조선의 인구를 대강 추정했을 때 20명 중 1명의 조선인이 2천만 동포의 땅에서 쫓겨났던 것이다. 이들의 대다수가 만주와 시베리아로 갔다. 어떤 사람들은 북극 지방에서 어부가 되기도 하였다. 일부는 중국으로 건너갔고 나머지는 미국, 멕시코, 하와이로 떠났다. 일본에는 30만 명의 노동자가 있다. 해외로 나간 사람들의 대부분은 기독교인이었다. 투쟁적인 조선인 망명자들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자기의 힘이 100만 배로 불어난 듯이 느껴졌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공간이 우리들을 서로서로 떼어 놓았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느낌은 즐거운 것이며 그 때문에 민족주의의 물결이 높아져 갔던 것이다. 3.1운동의 첫 기념일에는 대규모 기념대회가 열렸다. 학교가 쉬게 되었기 때문에 나는 기념대회가 열리고 있는 상원부로 돌아갔다. 중학교 학생 300명 외에도 인근에 있는 다른 조선인들이 참가하여 기념대는 애국적 정열로 가득 찼다. 그 당시 만주에는 중학교가 3개, 보통 학교가 1200개 있었으며 그 위에 독립군이 젊은이들의 훈련을 위하여 세운 비밀 군관 학교가 2 있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만주 게릴라들이 조선에 돌아가서 외놈들과 싸우거나 무기를 살 군자금을 모았다. 조선에 있는 주민들은 열성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었지만 독립군들은 이러한 지지를 효과적으로 조직할 줄 몰랐다. 6월에 3개월의 기한이 끝났지만 나는 재미가 있어서 한 주일 더 학교에 머물렀다. 그 후 나는 목사를 또한 그의 예쁜 딸을 만나보러 삼원보로 돌아갔다. 나는 그곳에서 테니스도 치고 호수에서 수영도 하고 그물로 고기도 잡으면서 1달 가까이 보냈다. 그러는 사이에 그 딸이 점점 더 좋아졌다. 6월에 목사님이 나를 위해 8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자기가 관리하고 있는 보통학교의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다. 나는 급료를 받지 않았으며 학생 집에서 1달씩 돌아가며 살았다.
음악과 미술을 빼고는 무엇이든 가르쳤으며 일요일에는 예배를 인도하고 주일학교 학생을 가르쳐야 했다. 이곳 산속의 농민들에게 종교는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종교를 비판할 수가 없었으며 이것의 관습에 따라야만 했다. 교회는 예배 장소일 뿐만 아니라 사교의 중심이기도 했는데 나 자신도 그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나는 형식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꿔보려고 생각하였다. 이미 이곳 만주에서는 조선 국내보다도 그 내용이 훨씬 더 혁명적이었다. 아무리 농촌이 외형상으로는 목가적이라고 하더라도 나 자신이 농촌에 묻혀서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겨우 3달 정도 머무르고 나서 나는 상해로 가서 정치학과 과학을 공부하고 또한 혁명운동에 합류하기로 결심하였다. 그 당시 상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활동하고 있는 민족운동의 새로운 중심지였다. 나에게는 지난해 하얼빈을 떠나올 때 가지고 온 돈이 아직도 80달러나 남아 있었다. 이 돈이면 여비를 치르고도 남았다. 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내 계획을 말씀드리고 딸에게 작별 인사를 하였다. 멀리 공부하러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더니 목사님께서는 좋은 생각이야. 자네가 돈이 필요할 때 자네 총부장께서 도와주실 수 없다면 내가 돈을 보내주겠네. 나는 네가 훌륭한 아이고 또한 전도가 양양하다고 믿고 있으니까 말이야 하고 말씀하셨다. 목사님께서는 2년 후에는 자기도 딸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신 후 그때 딸애를 좀 도와주고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열과 성을 다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노 목사의 가족들과 작별할 때 내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 일가 전부를 대단히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목사님은 매우 친절하고 너그러운 분이셨다. 지금까지도 인간 본성에 대한 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 진정한 선량함을 생각할 필요가 있을 테면 이 목사님을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2번 다시 이 안동희 목사나 그의 딸을 보지 못했다. 안동희 목사와 함께 머물러 있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은 나에게는 다행이었다. 내가 떠난 후 겨우 몇 주일 뒤에 엄청난 비극이 이 착한 사람들 모두에게 밀어 닥쳤던 것이다. 1920년 말에 조선 독립군이 훈춘을 점령하여 그곳에 있던 일본인을 거의 다 죽여버렸다. 일본 정부는 독립군을 없애버리려고 이계사단을 보냈다. 그렇지만 독립군은 시베리아로 도망쳐버렸다. 왜놈들은 그 보복으로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조선인을 살해하였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대검에 찔려 죽었고 수많은 지도자들이 산채로 매장당했다. 그러면 안동희 목사와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목사와 그의 부인과 딸은 2 아들이 산채로 새 동강 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지켜보았다. 그런 후에 노 목사는 억지로 맨손으로 자기 무덤을 파고 그 속에 누웠다. 그러자 외놈 병사들이 산채로 그를 매장하였다. 세 식구의 죽음을 2눈 뜨고 지켜봐야 했던 부인은 강물에 몸을 던졌다. 내 학창시절의 첫사랑이었던 14살짜리 소녀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리 노력해도 알아낼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그 일을 생각하기조차 끔찍스러웠다. 사문부에서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학교 선생인 조은산만이 살아남았다. 이 사람이 2년 후에 북경에서 만났을 때 이 사건에 대해 말해주었다. 그렇지만 조선군은 외놈에 대한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 4,000명의 빨치산이 그해 겨울 내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따뜻한 옷도 입지 못한 채 겨우 1,000명 남짓이 살아남았을 때까지 외놈들과 싸웠다. 이 싸움에서 그들은 일본군을 2,000명 가까이 사살했다.